산업회를 어떻게 이게 우리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장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2005년 장면. 여러분들 2005년에 대학생일 수도 있고 또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요. 2005년 바티칸의 세인트 피터 스퀘어, 바티칸 광장 아니겠습니까? 2005년에 그 교황이 바뀌셨어요.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승하하시고 교황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여기 교황께서 딱 나타나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들 새로운 교황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만으로, 교황이라는 게 캐톨릭 입장에서 굉장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근데 2005년에도 인터넷이 있었고요. 디지털 카메라 똑딱이도 있었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촬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CNN 장비랑 이런 인터넷으로 저도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그 삼성폰 같아요. 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저 2005년에 사실 똑딱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베네딕토 16세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겠다, 교황 나 안 해라고 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셨는데, 그때 장면입니다. 그때 이거 201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월달에 선출이 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태블릿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005년 월드로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뭐 기자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뭐 연예인들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 딱 등장하자마자 아마 카메라폰을 아마 들면서 이렇게 혹시 뭐 이병헌이 온다 그러면 좀 이병헌 안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막 와가지고 카메라로 막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당연한 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걸 배웠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본 거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도구 아니겠습니까? 도구.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로 넘어간 그 도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제 수렵, 농경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배운 게 역사는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진화가 또 우리는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그런 수렵하고 농경하는 걸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말로 하던 거를 동굴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아주 2억 년 전에 이렇게 그린 거를 이제 파피루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긋고, 그게 이제 뭐 글이 된 거죠. 글이 되고, 나무 벽돌에다가도 막 그랬습니다. 이게 뭐 동굴 벽화 이런 거, 벽화 뭐 로제타 스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프린팅 혁명, 우리 저 구텐베르크 16세기죠. 구텐베르크 프린팅 혁명에 나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구교에도 신교. 사실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는 무엇인가는 어떻게 보면은 도구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다윈이즘이죠. 디지털 다윈이즘.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것도 벌써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쭈그러고 앉아있죠. 쭈그리 이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셀카봉이죠, 이게. 여기다가 달면은 이제 셀카봉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진화와 도구의 진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가 우리 인류의 진화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2015년은 이렇게 간단한 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앉아있다, 서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전이 여러분, CES에서 가전이 이거 드론, 여러분 드론, 로봇, 이게 가전입니다.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만 가전이 아니라 이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이렇게 드론과 로봇, 이 가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드론 여러분 30만 원이면 삽니다.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사실 이게 군사용이거든요. 이게 컨슈머로 와가지고 지금 30만 원이면 드론을 지금 사고 여러분들 한두 명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가전이 됐습니다. 로봇 지금 이런 제품들 말고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페퍼 로봇 아시죠? 소프트뱅크 페퍼는 지금 100만 원대로 지금 일본에서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이제 우리 가전의 시대가 온 거죠.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4 years from now, 10 years from now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코 CEO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의 40%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만 살아남고 나머지 60%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40%만 살아남고 60% 사라집니다.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도 60%는 사라집니다. 당연하지. 왜냐? 지금 선생님 노키아 없어졌어요? 노키아 모토로라 없어졌습니다. 그런 회사들 없어질 때 많아요. 코닥 이런 데 없어졌어요. 지난 10년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또 사라집니다. 이 사라지는 기업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사라지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전자업체들 중에서 대기업들 지금 거의 풍전등화에 미칩니다 지금. 그런 의미 10년 내에 그런 회사들이 살아있을까? 글쎄요, 퀘스천 마크죠 지금. 왜냐면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이 정말 우리가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방법 어떻게 이거 이노베이션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무엇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냐. 또 why 왜 해드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냐면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질문하는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조용히 해 그냥 외워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질문하지 마. 응?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교실에 앉아있지? 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앉아있었고 또 이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계속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방법과 왜 저는 주장해요. how why의 문제 아니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더 좋은 정말 정말 세계적인 프로덕트를 만들고 세계적인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게 what의 문제가 아니라 how why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혁신을 하고 왜 혁신을 하는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일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문제는 what이 아니라 how이다 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셨을 겁니다. 플랫폼 전략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동양에서 잘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걔네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나. 걔네들 실리콘밸리 회사들보다 우리 애플 동양 우리 한국인들 더 많이 합니다. 미국인들보다 구글이 뭐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알아. 시애틀에서 사는 사람보다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들을 많이 알아. 왜냐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국인들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플랫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삼성, LG, SK텔레콤 자기네들 다 내가 다 플랫폼이라고 얘기해. 플랫폼 전략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 플랫폼이 들어가지 않아요. LG 플랫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SK텔레콤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걔네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삼성이 그지 같아서? 삼성이 돈 적게 주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들어가면 지원 안 해주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도가 틀렸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에요. 플랫폼 전략이 아니라 플랫폼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플랫폼을 만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왜냐? 삼성 생태계에 들어가면 왠지 이익을 뺏길 것 같고 LG에 들어가면 왠지 소송당할 것 같고 SK텔레콤 들어가면 왠지 또 뺏길 것 같고 뭔가 이윤을 박탈당할 것 같고 그동안의 많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은 전부 다 아니면 삼성에 내가 삼성혁신센터에 들어가면은
LG하고는 장사를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플랫폼 전력이 없는 게 아니라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안 만들어집니다. 생태계는 여러분 에코시스템은 왓이 아니라 하우아입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애플처럼 애플 생태계가 많이 들어가죠. 왜 들어가겠습니까? 애플 옆에 있으면 정말 나도 멋있을 것 같거든. 내가 정말 별론데 내가 앱이 정말 별론데 애플이 오케이 해가지고 애플 생태계 들어가면 아 정말 애플 멋진 형이지 않습니까? 멋진 형 옆에 있으면 나도 멋져질 것 같아. 이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과 같이 멋진 형 옆에 있거나 구글과 같이 구글은 정말 여러분 험불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별로잖아요. 뭐가 별로냐? 여러분 지메일 쓰시죠? 지메일 디자인이 디자인입니까 여러분? 구글 디자인이 디자인이에요? 아니면 구글 뭐 여러 앱들 많죠? 구글 안드로이드 그걸 디자인으로 만들어 건가? 근데 아니죠. 굉장히 구글 지메일 되게 디자인 효과 없잖아요. 멋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하죠. 그리고 구글이 디자이너를 채용 못합니까? 1조 2조를 휴직값으로 쓰는 직원들한테 밥 준다고 1, 2조를 쓰는 회사가 디자이너 전 세계 최고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아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구글 그렇게 했습니까? 태도입니다. 얘네들은 정말 불쌍해 보이라고. 구글은 목표가 있어요. 정말 비불쌍,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야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험불합니다. 그래서 구글 여러분들 컨퍼런스 가보면 구글 컨퍼런스나 구글 I/O 가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 입고 이렇게 옵니다. 페이스북 가면 후디 입고 오잖아요. 그 조커버그가 공항에도 후디 입고 오죠.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고 왠지 뭔가 한 대 때려줄 수도 있고 뭔가 하나 헤이 맨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장에서도 올라와서 그 뭐 넥타이도 안 매죠. 그냥 이상한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입었고 그렇게 와가지고 발표를 하죠. 개발자처럼 이렇게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야 내 생태계에 많이 들어오지. 사실은 내 생태계에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스티브 잡스가 아닌 이상 넥타이 매고 여러분 아까 저 CS, LG나 삼성 보시면 넥타이 매고 막 오는 회사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어 똑같은 분위기. 구글은 굉장히 같이 뭔가 구글은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맞을 것 같은 구글이 깨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모르죠. 하여간 그런 느낌 이런 게 그들이 정말 플랫폼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그런 태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CEO들이나 그런 많은 임원들이 자전거 타고 구글 캠퍼스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실제로 그럽니다. 왜? 굉장히 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와서 그냥 얘기도 하고 같이 코딩도 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게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죠.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있습니다. 우버링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또 애플 하면 뭐 혁신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동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삼성 이러면 관리하다 아니면 뭐 베끼다 이러면 곤란하죠 사실은. 뭔가 LG 하면 뭔가 안 갈 것 같고 따라갈 것 같고 왠지 따라가다 LG라는 의미가 따라가다 SK텔레콤 하면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뭔가 혁신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 기업들이 다 이름이 동사가 될 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뭔가 이게 올리진 않더라도 그렇게 지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들 회사, 여러분들이 만들 something도 이 버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태도의 일환입니다. 뭐냐면 코닥이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디카예요. 디지털 카메라.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1975년. 이거는 세계 최초의 DSLR입니다.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1991년 니콘 바디에 만든 코닥 DSLR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닥 됐습니다. 지금. 코닥은 동사가 됐죠. 망하다. 코닥은 동사가 됐죠. 혁신을 못하다 라는 동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닥이 이런 이유 정말 doing knowing gap
지행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디지털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고도 못 갔죠. 지행 격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면 바로 실천하고 실행이 더 중요한 그런 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콜래보레이션, 정말 더 커뮤니케이트, 콜래보레이트, 코크레이트 이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싱킹인데, 디싱킹은 혁신은 어디서 온다? 혁신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휴먼 밸류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교집합에서 나온다는 그런 이노베이션 이론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앱들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모니타이제이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왜 만드는지, 이걸 왜 만드는지, 휴먼 밸류와 또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교집합을 여러분들은 항상 찾아야 이노베이션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정지훈 박사님이신데요.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저서에는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거의 모든 IT의 역사, 그리고 내 아이가 만날 미래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요. 박사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거였어요. 로봇하고, 이제 조만간 로봇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삶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친인류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하고 싶어하는 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인간적이면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기도 하는 인간의 친구 로봇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거다 이거죠. 크게 봤을 때 로봇을 우리는 그때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나누어 봤는데, 보니까 대체를 하는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조용한 형태의 로봇, 이런 형태까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런 함께하는 삶 중에서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시나리오 굉장히 잘 그린 영화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히어로가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빅히어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에 이제 베이맥스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그런 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바뀌었었죠. 그리고 또 로봇은 딱딱하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깨가지고 소프트한 로봇,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얘기 못 드리지만, 로봇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톰이라는 영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트로보이라는 영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타입 로봇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로봇이 이미 300대 판매에 들어갔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됐죠. 아마도 매장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타입 로봇에 대한 어떤 선호도 때문에 그래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어떤지 아세요? 미국에서 나오는 로봇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디스토피안 퓨처를 그려요.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에 들어가가지고 무인으로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법률도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죠. 그에 비해서 독일은 어떤 줄 아세요? 독일이 로봇도 일본과 함께 넘버 1, 2를 다투거든요. 독일에는 아주 프랙티컬해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로봇은 독일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른쪽에 있는 저 로봇이 사실 퓨처봇이랑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로봇인데, 아마 코엑스 같은 데에는 한두 개씩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저 회사가 최근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랑 했는지 아세요? 아랍에미리트랑 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몇 천만 달러를 아마 도입할 것 같다는데, 왜 그럴까요? 예, 중동 지역이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원래 오토마타라고 부르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 기술이나 수학도 아랍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하인처럼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족들이. 근데 요즘 세상에 그게 될 수 있는 적이 잘 없잖아요. 로봇은 그게 가능해서
아랍이 굉장히 빠르게 로봇을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디퍼런시에이션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 그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SF가 발달을 해야 돼요. SF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SF 어워드 같은 게 작년에 시상이 됐거든요. 근데 시상식 하는데 영화는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영화 1등 해가지고 뭐가 상 탔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거는 이해할 만해. 설국열차니까. 네,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뭐 원작이 프랑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화 자체는 SF 쪽 요소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거든요. 우수 드라마는 이제 인디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테이블 채널에 올라온 것까지 해서 몇 편이 수상을 했어요. 드라마가 줄 게 없어서 드라마가 몇 편이 상을 탔는데 우수상으로 탄 거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알만한 거 상 탄 게 뭔지 아세요? 네, 대한민국에 SF 드라마가 없죠. 네, 근데 상을 타긴 줘야 되니까 상을 줬어요. 뭐한테 줬냐? 별의 손그대가 됐어요. 별의 손그대가 왜 SF인지 아세요? 주인공이 외계인이어서. 네, 굉장히 슬픈 얘기,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네, 굉장히 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토양이 이런 토양이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고 창작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스케치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로봇 가사 도우미가 나오기도 하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형식으로 해서 뭐 온가족의 비서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보고 뭐 이러죠. 또 하나의 테마는 이제 인간에게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그멘티드 휴먼이라고 증강인류라고 표현하죠. 어그멘티드 휴먼 관련된 기술로는 이런 종류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외국인들이 렌즈를 꼈는데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대체가 되는 이미 스마트폰에서 구현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초점거리만 맞으면 렌즈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한 가지는 스마트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서 홀로그램 형태로만 나온다든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봤던 우리들이 봤던 이제 테마는 테크노 에코 시티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한 시티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도시 개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미래 도시와 관련된 곳들이 많이 나올 거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아마 제2판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2판교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래 도시 컨셉으로 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처럼 이제 고도의 정보 기술의 발달 상태가 이제 굉장히 눈에 보이죠. 근데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사이버펑크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오데식한 돔이 있고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그다음 공각기동대에서 나왔던 그런 도시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음울하고 암울한 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 관련된 걸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 모방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같이 생태하고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그다음에 뭐 홀로덱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룸 안에 들어가서 그 룸이 마치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학습 체험형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여행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스마트 에코 빌딩이라 해가지고 이런 파밍을 할 수 있도록 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되는 그런 형태의 에코시티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로봇 인공지능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디지털 아바타나 클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고 중요하게 봐졌어요. 디지털을 통해서 물질성을 부여하고 현실과 가상이 하나의 새로운 형식으로 통합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아바타와 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분석하는 로봇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들이 많이 보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겹쳐져 있는 아바타처럼 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시리 같이 뭐 일종의 이 폰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처럼 보이는데 집에 갔을 때는 내가 정말 항상 안고 다니는 그런 인형 같은데 마치 유령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그의 역할을 해준다든지 또는 저게 나를 떠날 때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바타 형식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근육 확인 티셔츠라든지 가상 착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 시나리오죠. 실제로 이제 클레이 같은 걸 막 만져가지고 변화하면 그것이 안에서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돋보기로 보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본다든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보다 아날로그 결합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뉴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세요?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나이 60 정도 되고 저하고 트위터 친구기도 한데 이분이 가끔 트위터도 하세요. 네, 이 양반이 원래는 안철수 의원이 나왔을 때 이 사람 말을 인용하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하는 순간에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 항상 여기 산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깁슨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슨 명언을 하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SF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뉴로맨서라고 하는 작품이고 뉴로맨서가 사실은 사이버펑크의 시작이에요. 사이버펑크 저게 시작이 된 거 저거를 따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또 역으로 따가지고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만들었죠. 매트릭스 같은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뉴로맨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주인공이 둘이 나오거든요. 케이스와 몰리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케이스는 해커예요. 그리고 몰리는 굉장히 여성인데 강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몰리의 몸에 눈과 이런 거에 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스가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킹하는 어떤 스페이스 같은 게 있는데 몰리는 여전사입니다. 케이스는 해킹만 해갖고 남자지만 별로 싸움 같은 거 못하고요. 이 여자는 일단 물리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담당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트릭스의 이제 네오하고 트리니티의 관계하고 비슷하게 설정이 돼요. 트리니티가 또 굉장히 강력한 여성인 거 아시죠? 예, 그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체가 굉장히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도 빅브라더가 나오거든요. NSA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 전 세계를 감시하려고 하다가 발각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뉴로맨서에서 보면 심스팀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몰리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페이스북에 이제 요즘 이제 VR 관련된 오늘 이제 VR 관련된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유튜브에 360도 VR 컨텐츠 쪽으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오늘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VR 관련된 헤드셋 컨텐츠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360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컨텐츠 쪽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SF 영어 소설을 이용하는 세계의 동향은 굉장히 커요. 제가 이거 관련된 걸 많이 하게 된 이유도 저희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의 미래 관련된 쪽은 주로 SF 영어 관련된 것 쪽으로 많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어요. MIT에 SF to Science Fabrication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개설됐어요. 영화에 나왔었던 장면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이렇게 영화에 나온 걸 실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반대 현상도 많아요. 저거는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해서 MIT에서 발간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매거진이거든요. 매거진이고 기술 동향을 알려주는 매거진인데 2013년부터네요. 2013년 그다음에 2014년 두 차례 지금 12 투모로우즈가 나왔는데 영화 아예 그냥 소설 단편 12개를 발표를 해요. 12개의 SF 소설가가 그려낸 미래의 소설 해가지고 이거를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기술 잡지에서 그냥 단권으로 12개를 묶어가지고 저 책으로 퍼블리싱을 해요. 2013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2014년에도 나왔고요. 이처럼 이 이야기라는 것이 이야기와 그 스토리하고 미디어라는 것이 미래를 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과생들이라고 기술 관련된 거 잘 모르겠다고 예술 쪽 한다고 이쪽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려내고 빌딩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스퀘어 세
번째죠. 바로 정지훈 박사님과 손재권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